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죠.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인천의 한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 골목이 참 정겨웠어요. 아침이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면 직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들이 한 잔씩 걸치러 들어오곤 했거든요. 제가 하는 음식은 별거 아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흔한 메뉴들이었는데 손님들이 영숙이네 음식은 어머니 손맛이 난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장사가 꽤 잘 됐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우리 준호를 위한 거였거든요. 제 하나뿐인 아들 김준호 말이에요. 준호 아빠는 준호가 중학교 다닐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때가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다고 기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자고 다짐했거든요. 그 덕분에 준호는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땀 흘려 벌어둔 돈으로 말이에요. 물론 힘들었지만 준호가 잘 되는 걸 보면 그런 힘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곤 했어요. 우리 준호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지금은 식당을 정리하고 준호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요. 그래도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바쁘긴 했어도 목표가 확실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30이 넘어서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다른 집 아들들은 다 결혼해서 손자까지 안겨주는데 우리 준호만 혼자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준호가 33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우리 준호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서경이라는 그 여자를 만나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당황스러웠죠. 서경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입고 온 옷도 그렇고 말투나 행동에서도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준호 아빠 영정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집안이 좀 하고 말이에요. 만약 준호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은 맞춰야 한다며 반대했을 거예요. 실제로 준호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체면을 중시하고 격에 맞지 않는 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돈이 뭐예요? 집안이 뭐예요?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살면서 준호 아빠와 행복하게 지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경이라는 여자를 자세히 보니까 참 마음씨가 착해 보이더라고요.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저에게도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무척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엄마, 석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잠깐이었지만요. 하지만 준호의 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데 엄마인 제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준호야. 네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준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석영이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석영은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요리도 함께하고 제 말벗도 대어주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어머님 무릎이 아프시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석영을 보면서 역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구나 하고 뿌듯해했어요. 집안이 어떻든 석영은 정말 마음씨 착한 아이였거든요. 결혼식 준비도 참 정성스럽게 했어요. 석영이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 저도 함께 따라갔는데 그 아이가 어머님 이 드레스 어때요? 너무 비싼 건 아니죠?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어요.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뿐인데 돈 걱정을 하다니요. 석영아, 걱정하지 마. 이런 날 돈을 아껴서 뭐해? 네가 제일 예뻐 보이는 걸로 골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석영이 어머님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어요. 2019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어요. 석영은 정말 예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어요. 이제 우리 준호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준호도 그날 참 멋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석영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더라고요. 저 두 사람이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내내 가슴이 벅찼어요. 신혼살림도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전세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가구까지 거의 다 제가 마련해줬거든요. 물론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 몇 달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석영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랐고 준호도 행복해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가끔 석영이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면 더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좋은 재료만 골라서 사오곤 했거든요. 준호도 엄마, 석영이가 엄마 닮아서 요리를 잘해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나날들이 깨진 건 결혼하고 1년하고도 2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석영이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석영아, 무슨 일이야? 준호한테 무슨 일 생겼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서경이 준호와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해서 보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서경이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위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준호가 대신 설명해 주는데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대요. 서경네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서경의 어머니는 파킹장에서 청소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데 이미 몸이 아파서 몇 달째 일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서경이 어머니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하면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을 일찍 잃었잖아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는 다행히 돈이 좀 있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원래는 나중에 준호 부부가 집을 살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생명이 급한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경아, 걱정하지 마. 저는 서경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지. 치료부터 받게 하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랬더니 서경이 어머니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저희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하고 말하더라고요. 갚을 생각은 왜 해? 우리가 남이야?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더 바랄 게 없어. 사돈 어른이 건강하셔야 너희 부부도 편할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서경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라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왔어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려니까 은행 직원이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위험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경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돈 봉투를 건네주니까 서경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짠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효성스럽구나.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와 우리 준호가 결혼한 게 잘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마워하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 같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술도 잘 됐어요. 서경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돈댁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가족끼리 도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났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끈끈하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으으으으.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서경이 저를 대하는 말투가 예전보다 조금 건성건성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경아,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하고 물으면 예전에는 어머니 뭐든 좋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제는 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예의 바른 아이였으니까 제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죠. 직장 생활이 힘드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처음 몇 달은 집안일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앞치마 두르고 적극적으로 나서곤 했거든요. 빨래도 함께 널고 청소도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서경이 참 살림 잘할 것 같다 하고 흐뭇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서경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점점 제가 혼자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서경이 밤 10시, 11시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하며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지. 엄마가 다 해놓을게 하며 이해해 줬어요. 사실 저도 젊을 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언제부턴가 집안일이 완전히 저 혼자 하는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서경은 집에 오기만 하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어머니,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요. 상사가 또 트집 잡아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경을 보며 그래. 힘들지. 그래도 우리 준호 아내니까 잘해줘야지 하고 참았어요. 그러던 중 손주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였어요. 하지만 아기가 생기고 나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지우가 울어대서 저를 잠 못 들게 했거든요. 신생아라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 2시, 3시에도 깨서 울곤 했어요. 그런데 서경은 아기 울음소리가 아무리 커도 못 들은 척하고 잠만 잤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목이 터져라 울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아기를 달래려고 하면 서경아, 아기가 많이 우는데 괜찮니?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서경이 눈도 뜨지 않은 채로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다시 잠들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 직장맘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참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 나이에 매일 밤 깨서 아기 돌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우랑 놀아주다가 실수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찻잔을 깨뜨렸어요. 지우가 갑자기 제 품에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지우는 다치지 않았는데 찻잔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러자 서경이 방에서 후다닥 뛰어나와서는 어머니, 지우 다칠 뻔했잖아요. 아기 안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세요? 하며 저를 크게 타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 손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서경은 제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지우 걱정만 하더라고요. 그래. 손주가 소중하긴 하지. 하지만 나도 다쳤는데. 하는 서운함이 가슴속 깊이 박혔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결국 아들 준호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준호야, 석영이가 요즘 너무 바쁜가 보다. 집안일도 전혀 안 도와주고 지우 봐달라고만 하고 엄마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준호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어머니, 이제 석영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석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좀 놔두세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느낀 배신감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평생 품에서 기른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들고 있구나.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영은 그 뒤로 은근슬쩍 저와 준호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교묘하게 말이에요. 준호에게는 여보, 어머니가 저희 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지우 키우는 방식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제가 집안일 하는 것도 맘에 안 들어 하시고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나 봐요. 그리고 제 앞에서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왜 자꾸 그렇게 구식 사고방식만 고집하세요? 시대가 바뀐 걸 좀 받아들이셔야죠 하며 제게 불만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준호는 처음 몇 번은 그래도 제 편을 들었어요. 석영아,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도 우리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석영의 교묘한 말솜씨에 점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귓가에 속삭이는 말에 준호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준호야,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픈 것 같다.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어머니,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석영이가 집에 일찍 들어갈 테니까 석영이한테 부탁하세요 라며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아들이 나를 외면하다니. 결국 석영이 오후에 들어와서 마지못해 병원에 데려다 줬지만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로 저를 귀찮게 하세요? 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요. 하지만 설마 하며 믿고 싶지 않았죠. 아니야, 석영이가 그럴 리 없어. 그냥 직장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하고 자꾸 자신을 달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산을 깜빡 두고 나왔어요. 비가 갑자기 내려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문을 살금살금 열고 들어가는데 제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석영이 제 방에서 제 서랍을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제 옷장도 열어보고 화장대 서랍도 하나씩 다 뒤지면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석영아, 거기서 뭘 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서경이 화들짝 놀라면서 급하게 서랍을 닫더니 아,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는 혹시 소화제 있나 해서요. 갑자기 속이 쓰려서 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경이 제가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 통장이며 생명보험 증서 같은 것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모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그래도 손주지우 교육비에도 보태줄 수 있고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모아둔 소중한 돈이거든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서경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경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예전에 그 다정했던 며느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제는 제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서경이 유난히 저에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평소에는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치던 서경이 그날따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하면서 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러 주더라고요. 저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서경이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서경이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셔야죠. 서경이 이렇게 제안하면서 여행 안내서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필리핀이라는 곳의 사진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동안 서경한테 서운한 게 참 많았어요. 집안일은 저 혼자 다 하고 손주 지우 돌보는 것도 제 몫이고 그러면서도 고마운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잘못될 때마다 저만 탓하고 준호한테는 제 흉을 보고 그런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니까 속이 상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경이 제 생각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 며느리가 이런 따뜻한 마음씨도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풀렸죠. 사람이 참 오묘한 게 서운한 게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이 조금만 잘해주면 그동안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서경이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열심히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호텔을 찾아보고 비행기표도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고 심지어는 현지에서 뭘 먹을지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런 서경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면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도와주면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네 싶기도 했지만요. 어머니, 이 호텔 어때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방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서경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데 정말 멋진 곳이더라고요.
발코니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여러 개 있는 그런 리조트 호텔이었어요. 석영아, 이런 좋은 곳은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석영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준호도 엄마, 석영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는 거 좋지 않아요? 하면서 찬성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어딘가 떠난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석영이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저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행이라고는 가까운 온천이나 불국사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외국으로 가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여행 떠나기 며칠 전부터는 석영이 더욱 자세하게 챙겨줬어요. 어머니, 짐은 제가 다 쌀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한 옷들만 골라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제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세면용품, 상비약까지 꼼꼼히 챙겨주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감기약 하나 달라고 해도 어머니 그런 건 약국에서 사세요 라고 하던 석영이 이번에는 어머니 소화제도 챙기고 멀미약도 가져가야죠. 혈압약도 넉넉히 준비하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가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큰 공항 안에서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따라오세요.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제 옆에 꼭 붙어 계세요. 석영이 이렇게 말하면서 제 팔을 부축해 주기까지 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게 무서워서 석영 손을 꼭 잡았더니 석영이 괜찮아요, 어머니. 곧 편해질 거예요 하면서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석영이 다시 예전의 착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푸근했어요. 몇 시간을 날아서 드디어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후끈후끈한 열대 날씨와 야자수들이 늘어선 풍경,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와, 이런 곳이 세상에 있구나 하면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석영이 어머니 어때요? 예쁘죠?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석영아 정말 고맙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해줘서 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정말 석영 말대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방이었어요.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를 내려다보니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좁은 아파트에서 답답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까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좋은 곳에 와보네. 석영아, 정말 고마워.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석영이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첫날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호텔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발만 담그고 앉아 있어도 좋았고, 레스토랑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맛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석영이 어머니 이건 현지 과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권해주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행 중에도 석영은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회사 연락 받고 올게요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멀리 나가곤 했어요.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씩도 자리를 비웠죠. 저는 아무래도 큰 회사에 다니니까 휴가 중에도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석영이 돌아올 때마다 일 때문에 힘들지? 휴가 나와서도 전화 받느라 고생이네 하고 걱정해주곤 했어요. 여행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그날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다 위로 해가 지면서 하늘 전체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석영이 어머니 저랑 오붓하게 바람 쐬고 와요. 준호는 먼저 숙소에서 쉬게 하고요 하더라고요. 준호는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했나 봐요. 그래, 어머니랑 산책 다녀와. 나는 좀 쉬고 있을게 하면서 하품을 하며 먼저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영과 저 둘이서만 남게 되었죠. 어머니,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해요. 같이 걸어요. 석영이 제 팔짱을 끼고 함께 해변으로 내려갔어요. 밤바다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게 정말 기분 좋았어요. 석영아, 이런 곳에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줄 몰랐네. 제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을 때 석영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한 건 저예요. 그동안 정말 어머니께 많은 신세를 졌잖아요. 석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까 석영의 표정이 평소와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그때는 이 아이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나 보다. 이제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화해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석영아,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제가 석영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석영이 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죠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석영이 가끔 휴대폰을 보더니 어머니 조금만 더 걸어요. 저쪽에 더 예쁜 곳이 있어요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다리가 좀 아팠지만 석영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갔죠. 그런데 점점 호텔에서 멀어지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석영아, 여기는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자.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석영이 어머니 조금만 더요. 정말 멋진 곳이 있어요 하면서 제 손을 끌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대의 봉고차가 천천히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저희를 비추면서 차가 우리 바로 앞에서 섰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외진 곳에 차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영이 어머니 차에 타요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석영아, 저 차가 뭐야? 우리가 부른 차니?
하고 물어봤지만 석영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빨리 타세요 라고만 했어요. 석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택시인가 보다. 석영이가 미리 불러놓았나? 하는 생각으로 차에 탔어요. 하지만 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었죠. 뒷좌석에도 남자 2명이 더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모두 똑같이 무표정하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 택시 기사나 관광 가이드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석영아,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저는 점점 불안해지면서 석영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석영은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바라보면서 제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평소 알던 석영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차는 호텔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점점 더 외지고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점점 더 낯설어지고 가로등도 듬성듬성하게 되더라고요. 석영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석영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는 계속 달려서 결국 한적한 창고 같은 건물 앞에 섰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정말 으스스한 곳이었어요. 건물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려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왜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봤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들도 똑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내렸고요. 석영이 어머니 내려요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석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곳에 왔어? 하면서 석영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석영이 제 손을 뿌리치면서 어머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괜히 말썽 피우지 마시고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석영이 절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는데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1명이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더욱 무서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리고 있고 구석구석에는 이상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의자 하나가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 의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여기 앉으세요. 그 남자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왜요? 여기서 뭘 하려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석영도 한쪽 구석에 서서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그 남자들 중 리더 같아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랑 카드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뭐라고요? 제 통장을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할머니, 우리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빨리 비밀번호 말하세요. 안 그러면 하면서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서경을 바라봤어요. 서경아, 도와줘.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서경은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히려 그 남자들에게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경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요. 이 여행도 오늘 밤 산책도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제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경아, 너가 이 일을 꾸민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서경이 드디어 저를 바라보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서경아, 너 정신이 나갔니? 이게 뭔 짓이야? 그러자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할머니,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면서 저를 겁주었어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우리도 할머니한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협조해주세요. 또 다른 남자가 제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칼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아꼈던 서경이 제게 이런 짓을 하다니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다. 다 나와.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문이 와르르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남자들은 당황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했지만 이미 창고는 경찰들로 둘러싸인 상태였어요. 모두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관들의 외침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그 건장한 남자 3명과 서경이 모두 수갑을 차게 되었어요. 서경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배신감과 동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서 할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님, 일단 밖으로 나가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여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경찰관이 제 팔을 부축해서 창고 밖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고 빨간 불빛이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고 있더라고요. 경찰관이 저를 경찰차 옆에 앉혀주면서 할머님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다독여 주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실감이 났어요. 아, 내가 정말 큰일 당할 뻔했구나. 서경이 정말 나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혹시 그 여자분이 며느님이세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제 며느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말했는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님, 사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의 신고를 받고요. 이들이 주로 노인분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경찰관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할머님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겁니다. 정말 다행히 제때 도착한 것 같네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경찰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런데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서경이는 왜? 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경찰관이 할머님, 이런 사기범들은 보통 가족이나 친척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쉽거든요 하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때 다른 경찰관이 와서 할머님, 혹시 며느님이 평소에 할머님 재산이나 통장에 대해 자주 물어보거나 관심을 보인 적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번개처럼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서경이 제 방에서 서랍을 뒤지던 일 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제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소화제를 찾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관들이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할머님, 아마도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네요. 할머님의 재산 규모나 통장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서경이 갑자기 저에게 잘하기 시작한 것도, 이 여행을 제안한 것도, 오늘 밤 둘이서 산책을 나가자고 한 것도,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님,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분은요? 경찰관이 물어보니까 저는 준호는 우리 아들은 호텔에 있을 거예요. 자고 있을 거고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아들분도 이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말하면서 준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참 후에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경찰관이 연락을 했나 봐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엄마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준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준호야. 서경이가.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경찰관이 대신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럴 리가. 서경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배우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경찰관이 준호에게 말하니까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그런 준호를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인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저보다도 더 충격이 클 거예요. 준호야, 괜찮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제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엄마한테 이런 일을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야 했거든요. 석영이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경찰관이 할머님 정말 큰일 당할 뻔하셨어요. 이런 범죄자들은 보통 돈을 빼앗은 후에 피해자를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고 말하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조사가 다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어요. 준호와 저 둘이서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석영이를 잘못 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는데 저는 준호야, 너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지 하고 달래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며느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동안 석영이 보여줬던 모든 친절과 다정함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석영이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하던 모습, 창고에서 무서워하는 저를 외면하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어요. 막 한국에 돌아와서 아직 정신을 채차리기도 전에 아래층에 사시던 형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형사님은 제게 다가와서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 아래층에는 이종수라는 형사님이 사시거든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우시는데 형사 일이 바쁘셔서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형사님 혼자 아이 키우시면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형사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고마워하시곤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안부도 묻고 서로 이웃사촌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종수 형사님께서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석영을 마주치셨대요.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형사님께서 오래된 수사 파일들을 정리하시다가 석영의 사진을 발견하셨답니다.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관되어서 수배됐던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잡지 못했지만 분명히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석영이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고 이번에도 똑같은 범행 패턴으로 저희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해서 들어온 것부터가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저희 집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고립시킨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해요. 형사님께서 제가 가족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 모를 위험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시는데 뭔가 수상해서 잠이 안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미리 말하지 않은 채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미리 알았다면 서경이 눈치채고 계획을 바꿨을 수도 있었거든요.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어요. 할머니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위험한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형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범죄자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았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서경이 저에게 잘해줬던 것도, 준호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것도, 손주를 낳아준 것도 모든 게 다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님께서 직접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고 서경의 진짜 신분을 알려주셨을 때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배신감과 충격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경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도 거짓이었던 거예요? 하며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준호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에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 또한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생각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나? 서경을 의심했어야 했나? 라는 자책감이었어요. 동시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분노도 있었고요. 며칠 동안은 정말 멍하니 지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수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서경은 평소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밖에서 각종 사기를 치고 다녔나 봐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 서경이 하루에도 몇 건씩 사기를 쳤어요. 이은의 가평계곡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TV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으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손주까지 제 아들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고 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손주가 우리 핏줄이 아니었다는 거야? 생각하니까 정말 어지러웠어요. 밤에 업어서 재워주고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갔던 그 아이가 남의 아이였다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사돈어른도 가짜였습니다. 서경이 고용한 연기자였다고 해요. 암에 걸렸다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완전한 사기극이었던 거죠. 그 많은 돈을 내가 허무하게 날린 거구나.
생각하니까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평생 식당 운영하면서 모은 소중한 돈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갔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쉽게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수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필리핀에서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해요. 보험금과 재산을 모두 챙긴 다음에 사고로 위장해서 저를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이제는 충격이 아니라 다행으로 생각하자고 아들 준호에게도 많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알게 된 거니까 오히려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이종수 형사님 같은 좋은 이웃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라고 말이에요. 준호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서경은 지금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저희 말고도 이미 여러 집안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왔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준호는 이제 자신을 속인 서경의 이중생활과 친자가 아니었던 손주에 대한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저는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해요? 라며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이종수 형사님 같은 좋은 사람도 있잖니.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니까 준호도 그러게요, 엄마. 형사님한테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었는데 서경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와 아들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서경이 저와 준호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를 고립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였던 거죠. 만약 제가 준호와 사이가 멀어졌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이종수 형사님이 없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이종수 형사님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도 있고 준호도 결국은 저를 선택해줬잖아요. 요즘에는 이종수 형사님과도 더 자주 인사를 나눠요. 형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김할머니,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뭔가 이상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님 아이들한테도 더 자주 반찬을 갖다 드려요. 삼촌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살았다고 말해주니까 아이들도 할머니,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라며 더 다정하게 대해줘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특히 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투자하자고 하거나 보험 얘기를 자꾸 꺼낸다거나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저처럼 이종수 형사님 같은 이웃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당할 뻔했는데 이웃의 도움으로 큰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지금 준호와 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요즘 준호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더 잘 챙겨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이면 준호가 저를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줘요. 엄마, 그동안 석영이 때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 우리 아들아.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해줘요. 이제는 둘이서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긴 해요.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사람을 봐도 혹시 이 사람도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는 석영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이종수 형사님 같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준호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게요. 그리고 엄마께도 미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아. 이번에는 엄마도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좋은 사람 만나자라고 말해줬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이종수 형사님이 알아서 해주셨지만 보통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거든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며 망설이지 마시고 이상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늦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필리핀에서 그 봉고차에 탔던 순간이 생각나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살아났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도 있지만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서 지내세요. 저와 준호처럼 어려운 일을 겪어도 결국 가족이 제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